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소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 속에 들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10쪽이고요. 자, 오늘도 신바람 국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국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명선이가 아버지의 손을 피해서 금반지를 뺏길까봐 집을 나가서 자, 이제 당산나무 숲속에서 발견된 이후에 명선이가 나무에 내려오고 나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문단입니다. 자,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디야? 명선이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자, 여기서 명선이가 밝혀진 것이 있죠? 명선이가 남자, 소년인 줄 알았는데 소녀로 밝혀졌습니다. 소녀로 밝혀졌고 목에 개패가 달렸다. 이제 이름표. 자, 이제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름표가 발견된 거죠.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이 소중술의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 요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 살펴보시면요.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이 소중술의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금반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금반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개패.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한 거고요. 자, 보물섬의 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패를 가리키는 거고요. 직유법입니다. 원관념은 개패를 가리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테 털옥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명선이의 금반지를 독차지하겠다라는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내가 독차지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언젠가 기억.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산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우리 논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 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성격 알 수 있죠. 포악하고 사납다라는 거,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명선이의 소유권, 이것을 즉 다시 말하면 금반지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에 일이라도 야한테 해코지 하려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자, 어머니가 정말 이거를 아껴서 명선이 아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금반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명선이를 내쫓으려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선이의 금반지 때문인데요. 어머니의 성격도 나오죠. 어머니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성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부정적인 인물로 비춰지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며 위선적이며 계산적인 인물로 계산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은 입 밖에도 비치지도 않았다. 자, 범문단 계속합니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패에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요? 나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문단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명선이의 집안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탐욕적이다라는 것도 드러내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선이의 내력을 알게 됩니다. 명선이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제시하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대화, 그리고 행동, 외양묘사,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성격을 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1쪽입니다. 자,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봤나 갸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께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소 뭐라고 썼었디요. 자기네 혹 난리 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 동료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명선이 부모님의 애정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선이를 사랑하는 마음, 명선이 부모님의 애정이 담겨 있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어머니의 유일한 관심거리는 가락지, 금반지만을 안 썼어라고? 자, 유일한 관심거리죠. 안 썼어. 아버지는 딱 잘라 말했다.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의 연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자, 득의 연하다. 금반지가 더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삶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이러면서 위기 부분의 소주제를 살펴보면요. 나의 부모는 명선이에게 금반지를 전부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개표를 발견한 후에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서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도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히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나의 성격은 어때? 순수한 거죠? 어른들하고 달라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나의 성격은 어떻다? 순수하다. 순수함.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명선이와 내가 친해지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본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이었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장이었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서곤 했다. 자, 명선이 행동 다람쥐처럼 기억. 나무도 뽀로로 잘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순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꽃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왕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니은,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은 바로 명선이의 행동. 남자아이 같은 명선이 행동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치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민공화국 치아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을 우리는 마냥 키득거리면 때뭉쳐 어울려 다녔다. 명선이가 이제 여자로 밝혀지고 나서 명선이 행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112쪽입니다. 저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끊어진 만경강다리로 놀러가곤 한다. 끊어진 만경강다리. 전쟁이 참혹함을 나타내는 소재다. 전쟁이 참혹함을 나타내는 소재. 자, 전쟁 때문에 이 다리가 끊어진 거죠. 자,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자, 배짱도 여간이 아니다. 명선이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죠. 그럼 명선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내기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 흐린 흰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져 있었다. 기억으로 묶여있는 부분, 미쳐져 있는 기억은 뭐냐? 끊어진 다리 묘사는 왜 했냐? 끊어진 다리 묘사를 했죠?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과 상처 입은 명선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 그리고 그걸로 인해 상처 입은 명선이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내기였다. 그리고 내기에서 언제나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콘크리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짝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로지 명선이 혼자만이 얽히설키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인 양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자,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 밑줄 쳐놨죠? 이것은 끊어진 다리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신인 양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귀신은 명선이를 의미하고요.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명선이의 불행한 운명을 암시한다. 명선이가 죽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뛰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이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내기를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찔어찔 맴도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명선이는 대범하지만 나는 어때요? 소극적이고 명선이에 비해 대범하지 못하죠.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런데 그 애는 놀린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가 하나 피어 있었다. 기억니은으로 묶었죠? 이것은 명선이와 닮은 꽃이죠. 명선이 닮았죠. 명선이 왜요? 전쟁 중에 어렵게 살아남은 명선이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번 척박하죠? 어떤 환경이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자,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하나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불행한 명선이의 모습과 그리고 처지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과 명선이는 어찌 보면 처지가 비슷하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목은 기억 속의 들꽃입니다. 그 들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요 들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들꽃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명선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니다. 커문단 들어갑니다. 113쪽. 꽃 이름이 뭔지 아니? 자, 커문단 별표 치실까요?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 숨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은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쥐바라 숨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이거는 내가 지어낸 거죠. 언격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한 지경이었다. 쥐바라 숨꽃. 기억?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기었고 그 쥐바라 손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다 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자, 이런 모습. 명선이가 평상시 이런 모습 보였나요? 머슴애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사내 아이 같은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소녀다움을 잃어버린 거지. 사실은 명선이는 원래 뭐예요? 소녀예요. 그러니까 명선이의 소녀다운 모습이죠.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짱 있게 보이려는 명선의 노력인 거죠. 사실 명선이 이렇게 여린 소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개인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꽃과 명선이는 어때요?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복선입니다.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한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흰노란 흙탕물이 도도에 흐르는 강신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자, 떨어져 내리는 모양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꽃이 강물에 떨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꽃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명선이 상징한다고 했죠. 결국 명선의 죽음, 즉 명선의 비극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비극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통단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물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왜 금반지 근처에 이야기만 닿아도 침묵 속의 도리질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요? 명선이에게 금반지는 뭐이기 때문에?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금반지가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시간이 흘렀죠.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개철백이 바뀌었어요. 여름에서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했다는 소문 들었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주버짐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반지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숙부가 나타나면 반지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바심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편히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벌써 귀뜸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왜? 숙부도 명선의 금반지를 노력했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이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치셨다. 아버지의 성격이 굉장히 탐욕스럽죠? 포악하죠. 파문난 별빛 치세요.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14쪽입니다.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이거 거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명선이 말하는 거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 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자, 지옥의 가장 길 맞이겠죠? 그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호주기 편대 6.25 전쟁을 나타내는 소재, 시대특별히 나타내는 소재죠. 비행기 폭음에 가라나는 철근사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철근사에서 울리는 명선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치면서 눈길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나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손끝이었다. 이게 보세요. 명선의 죽음이죠. 명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글씨가 실수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강물로 떨어진 뭡니까? 꽃처럼, 쥐바라선 꽃처럼 명선이도 비행기 폭음에 놀라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비행기 폭음은 명선이 죽음의 원인. 명선이 죽음의 원인. 자, 명선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 폭음 때문에 죽었지만 사실 비행기 폭음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물론 비행기 폭음이 원인을 제공하긴 했어야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이 더 큽니다. 이제 뒤에 읽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판단.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다리 끝까지 가보는 거죠. 겁쟁이 나고 비웃는 사람이 명선이가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처럼 흘러내리다가 그 밑을 가로지르는 다른 선 위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고 우툴두툴한 표면면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결국 끝까지 갔다 못 갔다 갔다라는 거죠. 이젠 어느 누구라도 제 아무리 쥐바라 손꽃이라도 쥐바라 손꽃 누굴 말하는 거죠? 명선이죠. 자, 날 비웃을 수는 없게 됐다. 자, 고문단입니다. 고문단 별표. 지옥의 가장기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시 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칭칭 동여맨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숨겨놓은 거죠. 명선이가. 그래놓고 철근에 와서 맨날 애들 테스트 해봤죠. 왜? 건너올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야지 자기만 뭐 할 수 있어요. 금반지를 뺏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자, 가슴을 잡지 않은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 금반지죠.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그 주머니 속에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왜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 이 기억니은을 묶은 부분이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손으로 이제 빠뜨려 버렸다. 어른들의 탐욕을 경계하고, 자, 그리고 전쟁을 위한 참혹함을 고발하는 소재. 자, 1번 그 결말 소주제 한번 볼까요? 나는 다리 밑에서 금반지 같은 주머니를 발견 후에 강물에 빠뜨린다.
이것이 기억 속의 들꽃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단 한눈에 보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단 한눈에 보기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자, 주제부터 살펴보시면 전쟁이 창조통과 그로 인한 상실의 비극이다.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이고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전쟁 중에 비참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사투리와 비속어 사용을 함으로써 향토적이며 속적이며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물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이와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다시 볼까요? 탐욕스러움. 자, 이 글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스러움이죠. 발단 누나나 할머니와 함께 피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인민군을 만나서. 자, 전개 부분에서는 명선이는 나의 어머니의 금반지를 주고 우리 집에 붙게 되죠. 자, 명선이가 금반지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안 아버지와 어머니 금반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선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끊어진 망령과 다리 위에서 금반지를 숨겨놓고 그곳에 누가 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습니다. 자, 시대적 사회적 배경 중요하죠. 6.25 전쟁을 나타내는 소재들 비란민, 호성, 북경, 인민군, 전쟁, 비난격, 공습, 호주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황 및 분위기는 전쟁으로 인해 질병이 인해 인심이 야박해지고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의미, 사건 전개의 중심 소재, 볼 거 없죠? 금반지죠? 자, 개패 주변 것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소재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등장인물의 성격 명선이 적극적이고 명확하고 겁이 없고 당돌하고 나는 어떡합니까? 소극적이고 순진하며 철이 없다. 전혀 탐욕스러운 어머니,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성격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문제 소단 확인 평가까지 기억 속에 듣고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